자, 그리고 제가 당내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했습니다. 연임 출마 아니라면 사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연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지금 당의 분위기나 네. 또 뭐 분위기를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지지자들의 흐름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를 출마하라는 거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행보를 것 하고 있는 같아요. 것으로 봐야죠. 예. 네. 그래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없느냐 이런 여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 또 많은 분들의 뭐 예상이나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당 대표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결단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전혀 그 뭐 이미 지난해 그 예. 전부터 그 지난번 전당대회부터 그 강훈식, 네. 박용진, 그다음에 강병원, 네. 박주민 뭐 이런 그 후배들에게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뭐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랬기 네. 때문에 뭐 제 자신이 어떤 그 의욕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그 심도 있게 뭐 말 그대로 시리어스하게 네. 검토하는 과정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 이제 그 최재성 그 전 수석이 네. 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인영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오히려 뭐 이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또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패권 투쟁 이런 것들보다는 담론 투쟁, 가치의 논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이 한 3년 정도 보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집권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다수당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큰 전략 방향 네. 이런 것들을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당이냐 비명 세력이냐 뭐 네. 뭐 네. 네. 이런 것들에 주로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집권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의 소리가 너무 부족했다고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뭐 특정한 리더십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총선 결과를 평가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자 이런 게 훨씬 커서 우리가 일당을 했다고 이렇게 네. 그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네가 정말 수권 정당이 되려면 집권하면 뭘 하겠다는 거냐. 네. 그런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내 가슴팍에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아픈 문제, 병 때문에 아픈 문제, 네. 그다음에 이 그 잠자리 문제, 주거 문제,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아픈 저기 그 뭐라 그럽니까 저 일자리 때문에 네. 그 힘들어하는 문제.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이미 우리나라에 주식한 사람들이 1,400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예. 개미들의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그 작전 세력들 뭐 이 틈에 잠깐 얘기하면 도이치 모터스 같은 거 뭐 예를 등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민생 문제로 굉장히 절실하게 와 있는데 너네는 맨날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러고 있느냐 네. 이런 지적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이냐 아니면 그 대책점의 이인영이냐 뭐 이런 류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우리 당이 어떤 가치와 노선의 정당으로 갈 건지 민생 네. 문제를 어떻게 유능하게 풀어가는 정당으로 갈 건지 이런 데서 저의 역할 이런 걸 더 찾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 담론의 정치를 네. 복원하는 거 그리고 가치와 노선의 민주당을 좀 선명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래도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꽉 막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피하게 어떤 때는 적대도 하고 어떤 때는 치열하게 경쟁도 네. 해야 되지만 그 협력하고 협치해야 할 영역은 또 있거든요, 실제로. 무조건 저쪽을 다 그 쓸어버리고 네. 다 뭐 벼랑으로 몰아버려야지만 하는 거는 아닌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존의 정치를 부활시켜야 할 영역들은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인구 문제, 인구 그렇죠. 문제, 그다음에 심각하죠. 기후 문제, 기후 문제. 예, 그다음에 뭐 보수가 좀 동의를 덜 할 수는 있지만 네. 새로운 격차의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너무 급속하게 우리가 왔는데 이 인구 폭탄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거냐 네. 이런 거는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협력할 영역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기후의 문제 이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 기후 문제는 뭐 원자력 같은 쟁점들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개발론자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인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 이 일에 대해서 뭐 인구 문제는 10년 뒤면 명확하게 올 거고 기후 문제는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는 네.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가치의 문제라든가 그런 뭐 이념의 문제, 뭐 진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발도 전진 못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 격차의 문제들도 이게 전태일로부터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의 그 불평등이나 격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됐다면 이른바 그 2000년 이후 IMF 97년, 98년 이후부터 시작된 어떤 그 신자유주의 네. 이른바 그런 피해로부터 누적돼 와 있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거쳐서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생기는 이런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대처할 건가의 문제들은 저는 보수도 진보도 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서로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문제는 진보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의 문제들. 그것도 예. 어려운 그건 젊은 사람들만 보면서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눈이 안 보여서라든가 이 작동 기법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거 그게 어떻게 이념의 문제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들은 있는 네. 거니까. 일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뭐 협상하고 뭐 의결해서 따복따복 해야 할 일들은 네. 해나가는. 그래서 뭐 되고 말고 이렇게 그 국회가 의결한 거를 정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정부가 불편하다고 거부권하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의 정치라면 정의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불편하고 대통령이 일가가 불편하다고 안 하는 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세계 시각으로 볼 때 세계 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네. 이태원법, 최상병법 네. 이런 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게 그 정상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것도 거부권 행사. 그럼 뭐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네. 그 여당 이전에 국회가 그런 것에 그 거부권에 동조하고 거부권을 심지어는 요청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 그 양평인이
네. 뭐 명품백이니 도이치모터스니 그런 류의 것들은 그렇죠. 이제는 뭐 그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의 그 정치라면 그런 걸 가지고 정쟁을 반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예. 부분이고 민생과 또 우리 미래에 펼쳐질 여러 가지 위기 그걸 해결하는 방안. 예.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딱 걸렸다. 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국회다웠게 네. 그걸 의결을 해야지 정부가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 불편하면 사용하라는 거부권이 아니잖아요. 국회가 정부나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그 만들어진 네. 그 권한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국회 입법권을 네. 어떻게 존중받을 것이냐 네. 그 문제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8명의 무슨 결사대처럼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혜병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거부권 행사로 인한 그게 재의결 과정에서 또 폐기가 되고 그러면 국민은 너무나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예. 우리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도 음, 공존의 정치, 뭐 최소한의 협력의 네. 정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도 그 보수가 음,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최소한. 저는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된 거부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조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 이제 진짜로 그 음. 협력의 정치, 공존의 정치의 무대도 확 넓혀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가치와 노선의 정치 아,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저기 무한 궤도의 정쟁만 반복한다, 무책임한 싸움의 정치만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네. 품격 있는 정치를 아하. 국회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당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정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정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그 어떤 가치와 노선 누가 더 옳으냐 생산적이냐 이런 거 효율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의 방탄, 음, 정부의 방탄 이런 네. 것으로 여당은 정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은 국회의 권능, 네. 야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를 가지고 정쟁을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야 어떻게 공존의 정치와 국회의 뭐 가치와 노선의 품격 네. 있는 정치가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한 번쯤 네. 그 탯줄을 끊고 넘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좀 변해야 최소한 이 정도는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를 세워줘야 그 다음에 협치 뭐 가치 정치가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토론할 텐데 어떤 기준까지 아직 못 오고 있는 그런 모습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민주주의, 공정, 뭐 정의, 네. 뭐 협력,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한 네. 측면에서는 평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보수의 진정한 혁신은 평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수가 그 평화를 수용해야지 보수에게 더 넓은 무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평화를 수용하고 나면 그 평화의 무대 위에 경제적인 협력과 뭐 공존 번영의 길들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시장 경제에서의 어떤 능력, 경험 이런 게 많은 보수가 할 일들이 진짜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 평화는 진보의 동무대가 아니고 보수도 엄청나게 자기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그렇네요. 정세가 확 출현하거든요. 네. 평화의 무대 속에서 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수도 시장 경제 속에서
뭐 자기들의 뭐 산업화의 네.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한다는 그걸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베트남 가가지고 예. 약 10,000개 기업들이 가서 그 베트남 경제의 한 25% 가까이를 뭐 담당하는 이런 능력들을 보여줬는데 네. 만약에 남북 경제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서 보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평화를 통해서. 아하.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 보수가 너무 정쟁적 사안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네. 정말 국가를 감당하겠다,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화를 확 수용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대화, 진정한 어떤 대화와 협력의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의 몸빵 방탄이 아닌 이런 그 국회의 네. 입법부의 어떤 그 권위 뭐 권능 이런 차세로 이렇게 탁 자기를 세팅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예. 저는 보수가 훨씬 더 지금보다 다이나믹하게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 의원님의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길을 근데 제시해주고 있는데. 뭐 제 얘기 다른 데로 뺄래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런 류의 뭐 예.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고 보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예. 당권 투쟁 이런 거보다는 당의 가치나 노선 또 민생의 어떤 네. 더 많은 정책과 더 좋은 정책과 실천 뭐 네. 이런 쪽에 제 역할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너무 요즘에 그 압박이 많은데요. 뭐 조만간 저의 입장도 다 네. 이제 고심하신 다음에 입장을 알려지게 되겠죠. 뭐. 정확하게 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당내에서의 어떤 비전과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결국엔 가치, 노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그런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뭐 우리 미래의 비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표 지점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과정에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함께 할지 여기에는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아, 오늘 이 국제 정세부터 남북 관계 또 정치 얘기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풍성한 인터뷰가 된 것 같아서 들으면서 의원님의 이제 고견을 많이 듣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짚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고요.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혹시 이제 인터뷰 중에 하지 못한 얘기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0년쯤에 오마이뉴스가 나왔을 때 그 우리 언론의 그 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넘어서 네. 이렇게 새로운 언론이 잘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그 모범과 네. 능력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혁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의 혁명.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잘 돼야 되고 네. 오마이TV가 더 잘 돼야 되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가족들이 네. 함께 그러니까 뭐 내가 독자이고 내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거니까요. 뭐 네. 독자를 넘어서 내가 주인이라는 심정으로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팟캐스트나 뭐 쇼츠 이런 유튜브. 부분 유튜브 이런 예. 게 많이 뜨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넘어서 예.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정통의 명가답게 네. 전통의 명가답게 더 열심히. 새로운 네. 시대 새로운 언론의 네. 그 중추로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시작과 끝을 덕담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의정 활동 지켜보고요. 또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릴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